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자, 제목은 글 쓰기 전에 지울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글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제일 나중에 작성하는 게 제목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글을 다 쓰고 났어.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목을 짓는 것이 글 전체 내용이나 문제의식을 더 잘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제목을 짓기 위해서 소위 낚시질이라 그러죠, 그죠? 인터넷 기사 제목처럼 글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제목을 붙이면 오히려 반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나친 어떤 욕심들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지나친 설명이 달려 있는 제목은 흥미를 떨어뜨립니다. 제목만 보고도 알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거를 읽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원전에 원전 때문에 발생하는 방사능 문제를 다루는 글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방사능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이런 거는 학술 논문이면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에세이 정도가 된다면 이거 재미없겠죠. 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방사능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제목을 짓는다면 잘 안 읽을 거예요. 내용이 뻔하니까. 뻔해 보이죠, 이미. 자, 그런데 어느 날 밥상 위에 고등어눈이 세 개라면 이런 제목을 만약에 한번 붙이면 이거 뭐지?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좀 끔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기심을 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목은 이런 식으로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단어가 일단 조금 좋고요. 그 다음에 글에서 사용했던 아주 대표적인 예시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글자보다는 숫자가 눈에 더 잘 띄니까 숫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가령 만 원의 행복 뭐 이렇게 이럴 쓸 수 있죠. 만 원의 삶 이렇게 해서 뭐 만 원으로 하루를 살아보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숫자를 집어내는 게 일단은 훨씬 글자를 집어내는 것보다는 호기심을 끌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에서 사용한 단어를 활용하면 어떤 느낌이냐 완결된 느낌이 듭니다. 글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왔던 단어가 끝부분에서 다시 등장했을 때 이 글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뭐 속된 표현이 딱 떨어지는 글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제목을 쓰는 방법들 중에 한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요 작성하기입니다. 개요 작성하기는 글 짓기를 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글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요란 글의 전체적인 짜임새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 할 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제를 정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주제를 어떻게 정할지. 근데 주제를 정하고 난 뒤에 제재나 소재를 우리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막상 글 쓰려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거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왜? 글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글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없었어. 흔히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건물 지을 때그 마구잡이로 안 짓죠. 전문가들이 다들 설계도를 가지고 그 건물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쓰기라는 건축 행위죠, 그죠? 여기에 설계도가 바로 개요라는 거죠, 개요. 그래서 개요는 글쓰기 과정에서 글이 논지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불필요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뭐 흔히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써보면 글쓰기야말로 진정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었던 글 쓰고 싶었어 시작한 글쓰기가 다 하고 나면 엉뚱한 데가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지금 쓰는 문장 때문에 연상되는 어떤 사항들이나 또는 어떤 사태들 그리고 어디서 보았던 멋있는 문장들 이런 것들이 막 꼬리를 물고 달려들죠 머릿속에서.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그 유혹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글이 조금씩 조금씩 이상한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컨트롤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는 생각도 못한 곳에 글이 도착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게 개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구현해내기 위한 글 전체의 구도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글이 개요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서술해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의 내용을 몇 가지 중요한 논점, 대항목이라고 하죠. 이 항목으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이걸 체계화 시킨다라고 하는데 큰 항목, 그죠? 그 다음에 중항목, 소항목으로 나눕니다. 큰 항목은 큰 주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항목은 이제 그 중간에 뭐 문단 내지는 뭐 어떤 논리적으로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소항목은 그 밑에 더 하부 단계가 되겠죠. 우리 교재 보면 64쪽에서 67쪽에 있습니다. 서론, 그 다음 1서론이고 2, 3, 4가 본론이고 그 다음에 5번이 결론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대항목은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제문 해서 처음에 나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항목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는 건데 크게 보면 1번 서론 있고요. 2번은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인식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교양교육과정 개편의 성과 분석, 4번 교양교육 불만족의 정도와 요인 분석. 이 정도가 중항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항목은 그 밑에죠. 그죠? 1의 1, 1의 2, 2의 1, 2의 2, 3의 1, 3의 2, 4의 1, 4의 2 이렇게 소항목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1의 1의 1, 1의 1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하위 항목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논점의 범주를 만들어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방금 봤듯이 숫자나 부호로 표시한다라고 했을 때 1, 2, 3 이렇게 돼 있고 어때요? 1에 1.1, 1.2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책에도 3.1, 3.2, 3.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큰 거는 큰 항목, 그 다음 밑에 하위 항목 3.1에 1 이렇게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를 만듭니다. 자, 개요 작성 시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거죠. 자,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순서에 이상이 없느냐. 이 말은 뭐냐면 논리적 순서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뭐 비약을 한다든가 필요한 논의들이 삭제되거나 혹은 과잉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하거나 추가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뭐 모자라는 부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축약하거나 자세히 보충할 부분이 없는가. 그래서 과도한 부분은 축약하거나 해야 되고 빼야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이나 추상적인 부분은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단계의 내용이 단계별로 요구하는 구성 요소에 적합한가. 그죠? 그 다음에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 전체와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개요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라 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우리 교재고요. 자, 개요 작성의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도 직접 안 해보면 안 됩니다. 자, 힘들어요. 자, 우리한테 자, 주제문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고민했어. 자, 청년빈곤의 문제는 사회복지가 아니고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주제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주제문이 일단은 만약에 외부에서 주어졌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 보고, 자, 이 주제문에 맞춰서 글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라는 과제를 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핵심어를 일단은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하나의 주제문, 완결된 주제문 안에서 핵심어는, 자, 이 주어, 그 다음에 아니라에서 서로 대를 보고 있죠. 대꾸를 이룹니다. 사회복지, 그 다음에 기본소득, 요 세 가지 정도가 이 주제에서는 핵심어들입니다. 그죠? 요 핵심어를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혹시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잘 아는 거라면, 혹은 글 중에 나의 그냥 일상적인 체험이나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라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내용, 내가 외부적으로 자료를 찾거나 연구를 해서 작성해야 되는 주제인 경우에는 이 핵심어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는 자료를 찾아서 읽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을 때는 일단 여러 개를 찾아야 되겠죠. 많이. 그리고 자신의 주제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책이나 논문 뭐 이런 것만 찾을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수업 보고서, 뭐 인터뷰 기사, 신문 기사, 책, 번역서, TV 다큐멘터리, 혹은 뭐 영화, 전시물, 드라마, 설계도, 뭐 등등.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출처만 밝힐 수 있으면 충분히 다 자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괜찮은 걸 쓰기 위해서는 발품을 이것저것 팔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자료를 모았겠죠. 여러 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료를 모은 여러 개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자료를 읽고 버리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자료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의식을 더 풍부하게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인가. 그게 아니고 비슷비슷한 내용이면 다 안 써도 됩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라면 가장 최근의 이야기들 혹은 최초의 이야기들 정도만 가지고 와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의 목적을 고려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인지 아니면 주장을 통해서 독자를 설득하는 글인지를 고려해서 설명이라면 독자에게 얼마만큼의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죠?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고요. 설득이라면 자기 주장을 강화해주는 자료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자료를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쓸 때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했는지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다 어차피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 전개 방식이나 내지는 의견을 개진하는 어떤 전략들을 보고 따라하면 되죠.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방식을 찾아냅니다. 자, 여튼 이렇게 전략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배치하는 거죠. 자료 읽은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어떤 자료를 집어넣을 건지를 만드는 건데, 이걸 이제 개요 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개요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핵심어를 중심으로 일단은 정리합니다. 이걸 처음에는 요점식 개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요점식 개요만으로는 글쓰기가 어려워요. 뒤에 예가 있습니다. 자, 전체 주제를 중심에 두고요. 이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문단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내용 배치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글 전체의 어떤 효과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를테면 지난 추석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어요. 내 주변에.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럴 수 있습니다. 결과를 먼저 서술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일을 겪은 단계별로 서술할 것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가령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그 과정이라면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우연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겠죠. 자, 어제 우리 동네에서 누가 사고 났어. 여러 명이 엄청나게 다쳤어. 그럼 사람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된 이유 혹은 원인을 차근차근 풀어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어떤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돼야 될 때는 처음부터 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던 프로세스들을 쭉 따라가게 되겠죠. 그걸 해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예상을 뛰어넘어서 비약적인 결과로 반전의 어떤 효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느 쪽에 배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그 효과를 드러내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단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결과를 먼저 배치할 거냐, 과정을 먼저 배치할 거냐, 혹은 근거를 먼저 배치하고 난 뒤에 주장을 배치할 거냐, 아니면 주장을 먼저 배치하고 난 뒤에 근거를 나중에 쓸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체계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핵심어를 골라서 쓰라. 그 다음에 각 문단에서 제시할 핵심어. 주제문은 전체 주제문이고요. 각 문단에서 제시할 핵심어는 소주제문입니다. 그 다음에 글의 목적을 잘 고려해 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글의 성격을 나는 어떤 글을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먼저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령 설득하는 글이냐 설명하는 글이냐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글은 일단은 주장이 선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다음에 근거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뭘 하냐면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주장과 근거를 배치해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근데 설명하기의 경우에는 유용한 정보를 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설명 항목을 조목조목 중요한 것부터 혹은 뭐 질서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어떤 사물의 질서가 해치어지지 않는 것을 가령 뭐 먼 데서 가까운 곳으로 혹은 큰 데서 작은 곳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 항목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봤던 청년빈곤 문제에 관련된 주제문을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청년빈곤의 문제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론, 흥미유발, 주제암시 2번 사회복지 차원에서 본 청년빈곤 3번 기본소득 차원에서 본 청년빈곤 결론 요약 여운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실제로는 그 요점식 개요인데 개요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것만 덜렁 주고 난 뒤에 뭐 글 쓰라고 하면 못 써요. 그러면 이렇게 항목을 만들고 난 뒤에 뭘 하느냐? 이제 이 각각의 문단 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문장으로 이렇게 쭉쭉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문장식 개요가 되는데 이걸 보면 이제 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봅시다. 일단은 자, 요 정도만 이렇게 이 요점식 개요를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작업을 더 하는 겁니다.
체계 갖추기와 개요 확정하기입니다. 자, 주제 확정해서 전체 흐름을 결정하고 세부 내용을 정리를 이제 쭉 하고 나면 체계화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는 아까 핵심어를 뽑아냈죠. 그죠? 이 핵심어에 살을 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 문단의 소주제문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떠냐면 주제와 관점을 새롭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와 목적, 독자, 핵심어, 주제문이 제대로 표현됐는지, 동시에 이제는 뭡니까? 소주제문이 또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내용 정리합니다. 각각의 항목 안에 어떤 것을 집어넣을지죠. 그래서 전체 주제하고 문단별 주제를 확인한 다음에 이를테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봤던 거 있죠. 청년 빈곤 문제 해결 방법이 전체의 주제이고요. 문단별 주제는 사회복지하고 기본소득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각 주제의 핵심어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내용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기본 복지하고 그죠? 뭐였습니까? 사회복지하고 이제는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찾아본 자료들입니다. 통상 어떠냐면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청년이 복지는 어떠냐면 복지 대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복지는 뭐냐면 어떤 사회가 우리 사회체가 복지 대상자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게 되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혜택을 받는 그 대상자는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복지 혜택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기본소득의 관점은 어떠냐면 내가 비록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고 옷을 사입고 그 다음에 통신상품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사무소의 동민으로 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옷을 팔게 되고 신발을 팔게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또 나는 이런저런 상품을 소비하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세를 내게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장에 내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소비하고 내가 활동하는 그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도 충분히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갓난쟁이 어린 갓난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유를 먹어야 되고 기저귀를 써야 되고요.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난감을 사야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생산, 유통, 소비하는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맥락에서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은 이 사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보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공동체 구성원은 심지어는 어때요? 내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견 내지는 반려동물조차도 어때요?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대상을 보는 게 전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찾은 게 이렇게 다는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몇 개만 보면 아르바이트로 학자금과 생활비를 벌여야 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성인이 된 대학생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 또 이런 겁니다. 사회복지는 실업자가 기업의 노예라는 사실을 가리는 허울이다. 정답은 기본소득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특정 계층의 청년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낙인 찍을 수도 있다. 또 반대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용돈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칫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 7번하고 그 다음에
5번, 6번은 서로 대립하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반박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어떤 것은 인용해서 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일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의 체계를 세웁니다. 자, 주제가 포괄하고 있는 청유에 따라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생각이나 사실을 배치합니다. 통상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은 주제문일 확률이 높고요. 요거는 이제 보충해주는 근거들입니다. 가령 모든 인간은 죽는다 했을 때 모든 인간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죠? 이걸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뭘 합니까? 뭐 공자도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스카도 죽었다, 우리나라의 뭐 위대한 모든 사람들 죽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추상적 진술을 앞에 배치할 거냐, 뒤에 배치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를 주어와 서술을 갖춘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문장식 개요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문장식 개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서론 흥미유발 주제암시, 2번 사회복지 차원에서 본 청년빈곤, 3번 기본소득 차원에서 본 청년빈곤, 4번 결론 요약 여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제대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서론은 지자체 지원비로 게임기를 산 대학생의 사례를 들고요. 두 번째는 청년빈곤 문제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살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입장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청년빈곤 문제는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가 나오죠.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또다시 보충해 주는 걸로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집행 과정에서 낭비되는 예산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 과정에서 낭비되는 예산이 많다. 그 다음에 특정한 계층의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낙인 찍는 효과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거 비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요건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 드는 시간을 청년들이 자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가 선명해졌죠. 이렇게 해서 문장식 개요를 완성시키면 여기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게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요약하기가 되죠. 이거 체계 관점에서 본 거 아까 우리 교재에 있었죠. 뭐였습니까?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이런 거. 이게 대항목입니다. 주제문의 정의. 청년빈곤 문제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기본소득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중항목입니다. 청년빈곤 문제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살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청년빈곤 문제는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그 다음에 소항목이죠. 그래서 2의 1, 2의 2, 3의 1, 3의 2 이렇게 해서 청리의 관점, 그렇게 체계의 상황에서 보고 어긋나는 게 없는지를 검토해 보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개요 작성하기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과제는 뭐 간단하게 제가 과제 내는 항목을 통해서 제출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